제 손이 떨렸습니다. 50년을 정보 수집가로 산 내가 처음으로 손이 떨렸어요. 새벽 3시 캄보디아 정글 위로 뭔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명탄, 연쇄 폭발 같은 조명탄이 밤하늘을 나처럼 밝혔어요.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움직이는 군인들. 잠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체 모를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정보망이 모두 끊긴다면, 세상에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저 침묵만 흐르고 있다면, 저는 그 밤부터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체 모를 작전의 정체를, 누가, 왜, 무엇을,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명확했습니다. Korean Military, K-Rescue Dawn, 한국이라는 단 세 글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침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자국민을 위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남아의 약한 자들을 위해 한국이 벌인 정의의 작전이었어요. 당신은 이 상황에서 뭘 연상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자신의 국가 이익을 버리고 국제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그 밤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예상하지 못할 그 진실을, 세상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그 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당신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새벽 3시 47분. 방콕의 호텔방 어둠 속에 노트북 화면만 밝혀 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은 마우스 위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이 일에 종사해온 내가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은 내 모든 확신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코리언 밀러테리, K-레스큐 돈, 어브젝티브 언론. 한국이라고요? 정말로 한국군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동남아 인신매매 피해자 87명을 구출하기 위해. 내가 30년을 태국에 머물면서 구축한 정보망, 캄보디아 정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내 채널들이 갑자기 신호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외면하려는 것처럼요.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50년을 국제개발과 국가안보 분야에서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정치학과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지난 30년간은 태국의 방콕에 정착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모든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나는 이 지역을 안다고 자부했어요. 정부의 비밀부터 군부의 음모, 심지어 마피아의 계획까지 내 손가락 위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콕의 뒷골목부터 캄보디아 정글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 정보원들은 모든 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새벽 3시 47분 나는 마주쳤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의 존재를. 화면에 떠 있는 신호들을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밤 11시 15분 마이너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내 정보망은 평온했고 캄보디아 정글은 여느 밤처럼 고요했습니다. 밤 11시 30분 마이너스 정글의 어딘가에서 이상한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미한 신호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새벽 1시 45분 마이너스 캄보디아 통신망 3곳이 순차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통신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정각 마이너스 내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태국 국방정보센터로부터의 긴급 신호였어요. 그 신호엔 단 3개의 단어만 있었습니다. 코리언, 아미, 나우. 내 손가락이 마우스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거든요. 뭔가 거대한 일이 바로 이 시점에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태국 국방정보망의 위성 영상을 통해 캄보디아 하늘을 봤습니다. 정글 위로 뭔가가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헬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조명탄이었습니다.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조명탄들이 캄보디아의 밤하늘을 나처럼 밝혀버렸거든요. 그 찬란한 불빛 속에서 나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들. 많은 인간들.
정렬된 대형 속에서 움직이는 군인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정글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마치 이 모든 것이 수백 번 연습된 것처럼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정의를 위해 한국이 벌인 침묵의 작전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87명의 동남아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하지만 무엇인지는 아직 완전히 알 수 없었어요. 방콕 호텔 방의 어둠 속에서 나는 움직였습니다. 태국 국방정보센터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장관실을 불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그 다음 작전사령부를 불렀습니다. 연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긴급 채널에 연락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비공식적인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통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 나는 혼자였습니다. 태국 방콕의 호텔방에서 모니터 앞에서 질문만 쌓여가고 답은 없는 상태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암호화된 라인. 나만의 비밀 채널. 화면에는 발신자 불명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처음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헬기의 굉음. 배경음으로만 들리는 그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숨소리. 그리고 한국말. 마이클 스톤. 들리십니까? 한국 억양의 영어였습니다. 군인의 목소리. 차갑고 결단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두렵지 않은 톤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들립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의 거점을 타겟으로. 당신의 정보망이 우리 작전을 감지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나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린 것은 비명이었어요. 캄보디아 정글 어딘가에서의 비명. 그리고 그 뒤로 들린 한국말. 이동. 신속하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캄보디아 정글의 조명탄은 여전히 밝고 있었고 그 불빛 속에서 한국군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87명의 여성들을 구출할 때까지 나는 이 밤이 뭔가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의 그 밤이. 하지만 무엇이 변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87명의 동남아 여성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새벽 6시 15분. 조명탄이 꺼졌습니다. 캄보디아의 밤하늘이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신호가 끊겼습니다. 위성 영상, 통신 감지, 군사 레이더, 모든 것이 마치 한국군이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3시간을 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부터 새벽 6시 30분까지.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리고 계속 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87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새벽 7시 나는 내 정보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의 내부자, 태국 국경감시군, 메콩강 밀수꾼들 모두.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스톤, 그만 물어봐. 위험해. 정말로 위험해. 50년을 정보 수집가로 산 내가 처음 느껴본 공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공포가 아니라 모두가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공포였어요. 그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무거운 공포였습니다.
새벽 7시 30분 나는 태국의 또 다른 채널을 열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태국 지사. 내 오랜 친구 사무엘이 일하는 곳이죠. 사무엘은 잠을 덜 깬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난밤 캄보디아에서 뭔가 일어났냐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나도 모른다. 진짜로. 하지만 뉴스를 켜봐. 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BBC, CNN, 로이터. 모든 채널이 같은 장면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미확인 군사작전이 감지되었다는 내용. 사상자 현황은 아직 불명확. 한국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 하지만 SNS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추측하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CAMBODIABLACKOUT 해시태그 KOREANMILITARY 해시태그 언눈87 해시태그 SOUTHKOREARESCU의 해시태그들이 폭증하고 있었어요. 87이라는 숫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87명.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정확한 숫자였어요. 추정 숫자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 그럼 누군가가 이 숫자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누설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87명이 누구냐는 것이었어요. 나는 내 컴퓨터에 특별한 폴더를 열었습니다. 세계 인신매매 추적 네트워크. 내가 오랜 시간 구축해온 데이터베이스죠. 캄보디아 지역. 최근 3개월. 미해결 사건. 필터링. 그 순간 모니터에 떠오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87건의 실종 사건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87건. 모두 여성. 모두 18세에서 35세 사이. 모두 동남아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 사례들이었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아, 이거구나. 한국군이 한 일이 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87명의 여성을 구출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캄보디아 정글 깊숙이에서 밤 11시 15분부터 새벽 3시 47분까지 정확히 4시간 32분 동안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류애의 실행이었습니다. 나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인신매매, 구출작전, 역사, 한국군의 해외 작전 기록. 내가 알아야 했거든요. 왜 한국이? 왜 지금? 왜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화면에 떠오른 것은 한국의 유엔 보고서였습니다. 작년 보고서. 한국의 국제개발 정책, 인신매매 방지 활동. 그리고 거기에 쓰인 문장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서 직접적인 구제 활동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것은 예고였구나. 한국이 미리 예고한 것이었어. 그들은 이 작전을 미리 계획했고, 미리 준비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세상이 눈 깜짝할 새에. 이것이 진정한 국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국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국력. 새벽 9시 나는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서 푸놈펜까지 1시간 30분. 비행기 안에서도 나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계속 검색했습니다. 한국 87명. K-레스큐 돈. 하지만 공식 정보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한국 외교부의 성명은 여전히 없었고 군부도 침묵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도 마찬가지. 하지만 SNS는 계속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과 일반인들이 한국의 비밀 작전에 대해 추측하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푸놈펜 공항에 내렸을 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프리덤 워치의 대표 림 사오.
우리는 1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림사오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큰 일을 목격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림사오는 운전하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너 왜 왔어? 지금 이 나라는 뭔가 이상해. 정부가 깨어났어. 처음으로 깨어난 것 같아. 나는 직접 물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을 아냐고. 림사오는 주변을 살피더니 음성을 낮췄습니다. 마이클, 그걸 물으면 안 돼. 정말. 너도 위험해. 하지만 넌 봐야 해. 직접 봐야 해. 그리고 그는 차를 돌렸습니다. 푸놈펜 외곽으로. 계속. 1시간을 계속. 도시를 벗어나 정글 쪽으로. 도착한 곳은 임시 보호소였습니다. 작은 건물. 빨간 십자 깃발. 그리고 무장한 남자들. 캄보디아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보호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림사오가 말했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구출한 후 이곳까지 보호하고 있는 거야. 캄보디아 정부가 동의했어. 공식 발표는 안 하기로 했지만 나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국 군인 중 한 명이 나를 막았어요. 나는 영어로 신원을 밝혔습니다. 그 군인은 뭔가를 확인했고 움직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보호소 내부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있었어요.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87명의 여성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음식을 주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나를 봤습니다. 나이는 23세 정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 손잡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군의관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박준호 중사. 30대 중반의 침착한 남자. 나는 물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박준호는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3개월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 제거 작전. 우리가 모니터링한 87명의 여성들. 그들을 모두 구출하기로 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작전이 옳다고 믿었고 그래서 했습니다. 나는 계속 물었습니다. 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으셨냐고. 박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했어요. 발표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한국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칼을 들지 않고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소리 없이 행동하고 말 없이 결과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력이라는 것. 나는 87명의 여성들 한 명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팔려갔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구출되었는지.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봤어요. 돈으로도 물건으로도 아니라 사람으로. 이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계속. 모든 여성들의 입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한 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나는 보호소에서 3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87명의 여성들과 함께. 그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의 상처를 보고 그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 3일 동안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지만 SNS 뒤에서는 폭발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코리어, 해시태그 레스큐, 해시태그 87리브즈, 해시태그 HUMANITYFIRST 해시태그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BBC, CNN, 로이터 모두 정보 부족을 이유로 보도를 미뤘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 큰 기다림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오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태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한 거죠.
태국은 한국군의 인도주의적 작전을 환영한다. 이는 국제 협력의 모범이다. 단 한 줄의 성명이었지만 그것이 마중물이 되었어요. 그 직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비슷한 성명을 냈습니다. 모두 한국의 용감한 결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순간 주류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BBC가 특별 보도를 시작했어요. CNN은 더 큰 헤드라인으로 냈습니다. 더 데이 에이저 체인지드 마이너스 코리어즈 사일런트 아퍼레이션 쉐이크스 더 리전. 로이터는 분석 기사를 냈어요. 워사우스 코리어즈 코버트 레스크유 텔즈 어스 어바우트 21스트리트 센처리 파워. 세계의 모든 언론이 한국의 작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방콕의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유엔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 국제인신매매방지위원회가 한국을 초청했다는 소식,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결단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정의의 실행입니다. 캄보디아는 이를 계기로 인신매매 조직 소탕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나라의 목소리 같았어요. 나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캄보디아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결단 때문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행동으로 인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이 아닌가 싶었어요. 총을 들지 않고도 경제적 이득을 누리지 않고도 오직 정의로만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새벽 2시 나는 태국 국방정보센터의 장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당신도 알겠지? 한국이 뭘 했는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다고. 그럼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한국은 이 작전에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 무기도 최소화했고 사상자도 없게 했어. 그들이 원한 건 정의만이었어. 그리고 정의는 강국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나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것이 내 논문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었어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모델을 따라 자신들의 인신매매 조직 소탕에 나섰거든요. 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남아 지역이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한국을 향해, 정의를 향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유엔 긴급 회의가 소집된 건 그로부터 5일 후였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국제인신매매방지위원회 특별회의. 전 세계 50개국이 참석했어요. 나도 초청받았습니다. 국제개발 전문가로서 그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나는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일반적으로 유엔 회의는 정치적입니다. 각 국가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이익을 싸우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하지만 이 회의는 달랐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했고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작전에 대해 보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 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완벽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한국 대사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옳은지 틀렸는지는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7명의 여성이 이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전이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에게 깨어날 것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먼저 시작한 건 태국 대사였어요. 그 다음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마지막엔 유럽 국가들까지. 거의 모든 국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유엔 회의에서 박수가 나오다니.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역사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후 나는 한국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국 구조팀의 이준혁 준장이 서 있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대사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당신의 국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요. 대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일원으로서.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이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50년을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면서 나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세상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뉴욕에 머물면서 87명의 여성 중 몇 명을 더 만났습니다. 유엔이 그들을 증인으로 초청한 거죠. 그들의 증언은 강력했어요.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여성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죽음보다 나은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제 알아요.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회의장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 남자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50개국의 대표들이 한 여성의 증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변화의 크기라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끝났을 때 유엔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프로토콜 도입. 그리고 그 프로토콜의 모델은 한국이 사용한 K-리스판스 마더이었어요. 세계 모든 국가가 이 모델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거죠. 이것은 단순한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이었어요. 한국의 정의가 세계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콕 호텔방. 처음 모든 일이 시작됐던 그곳으로. 새벽 3시 47분에 그 모니터 앞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걸. 87명의 여성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구한 한국 때문에. 내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정의가 박수를 받는 건 드문 일이다. 하지만 그날 뉴욕에서는 정의가 박수받았다. 그리고 그 박수는 50개국의 대표들로부터 나왔다. 이것이 한국이 만든 변화의 의미다. 이것이 진정한 국력의 의미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엔 회의가 끝난 이후 방콕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날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의 거리가 뜨거웠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KUREA, 해시태그 RESPECT, 해시태그 HUMANKIND 해시태그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일반인들까지 한국의 작전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들, 상점 주인들, 학생들 모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했던 일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나라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나는 태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받았어요. 제목은 국제개발 전문가가 본 한국의 의미. 내가 대답했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87명을 구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이제 아시아의 젊은 세대들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럴 수 있을까? 우리도 저렇게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한국의 작전이 그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 인터뷰 후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가 동시에 발표했어요. 자국의 인신매매 조직 소탕 작전을 시작한다고. 그들은 한국에 K-리스판스 마더를 도입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심어놓은 정의의 씨앗이 모든 곳에서 싹트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필리핀의 마닐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한국 구조팀이 필리핀 군과 함께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인신매매 조직을 타겟으로. 나는 그 작전의 일부를 지켜봤습니다. 한국군의 신속함, 정확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그들은 필리핀 군에게 주도권을 주었어요. 자신들은 조력자로만 활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한국 작전팀의 대표 박정우 소령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 그의 눈빛은 맑았어요. 마치 뭔가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소령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한국의 국익과는 관계없는데? 박정우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국익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국익은 다릅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더 나아지면 한국도 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정의가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그 말이 나한테는 충격이었어요. 30대 젊은 장교가 말하는 세계관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깊다니. 50년을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면서 나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아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닐라에서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56명이 구출되었어요.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10대의 소녀들. 그들을 본 한국 의료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일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나는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고.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팀과 베트남 군이 함께 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89명이 구출되었거든요. 캄보디아에서도 캄보디아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한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42명의 피해자들이 구출되었어요. 필리핀 내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톤, 당신도 알겠지?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은 단순히 87명을 구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돌려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의를 실행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했거든요. 단순히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한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정의의 불을 심어놓은 것.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그 불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 나는 태국 정부와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유엔 동남아 담당 대표까지. 그들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스톤, 당신 생각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영원히요. 왜냐하면 이제 멈출 수 없거든요. 한번 정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이 정의의 불은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 전체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밤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변했다는 걸. 한국의 87명 구출 작전이 시발점이 되어 아시아 전체가 정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변화의 시작 말이에요. 지난 3개월간의 통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87명 더하기 56명 더하기 89명 더하기 42명. 총 274명의 사람들이 구출되었습니다. 274명.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274개의 인생, 274개의 가족, 274개의 희망. 모두가 한국의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밤 이후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한국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까지 한국의 K-리스판스 마더를 도입하고 작전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시작한 이 정의의 움직임은 아시아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나는 캄보디아로 다시 갔습니다. 그 임시 보호소로.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임시가 아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국가보호소로 정식 지정했거든요. 그리고 87명 중 많은 여성들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여성, 직업 훈련을 받는 여성, 심지어 누군가는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한 여성이 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내가 보호소에 왔을 때 손을 잡아줬던 그 23세 여성.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고통을, 그리고 자신의 감사를.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나는 이제 알았어요.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의는 행동한다는 것을.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6개월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스톤, 한국 덕분에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인신매매 조직 1200곳을 소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필리핀과 베트남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필리핀은 총 156명을 추가로 구출했고 베트남은 203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자국 내의 인신매매 조직과 협력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적발했어요. 그 결과 427명의 피해자들이 구출되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K-리스판스 마더를 사용한 작전들이었습니다. 유엔이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The Asian Renaissance How One Nation Changed the Region.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국의 작전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구출된 인신매매 피해자는 총 1847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구출 수치를 넘어서는 결과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6개월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87명의 여성으로 시작한 한국의 작전이 어떻게 18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출하는 대대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는지. 그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한국 국방부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국제안보 포럼을 개최한다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연설해달라고. 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벽 6시 나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온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내 마음은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 한국. 이곳이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변화의 중심이었구나 싶었어요. 국제안보 포럼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거대했습니다. 50개국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약 1000명.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연설했습니다. 저는 50년을 국가를 연구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뭔지, 국가의 강함이 뭔지 연구했어요. 그리고 나는 틀렸습니다. 지난 50년간 내가 안다고 생각한 모든 게 틀렸어. 국가의 강함은 군사력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경제력으로만 측정되지 않아요. 진정한 국가의 강함은 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국가의 권력은 정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나는 87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캄보디아의 그 밤이 어떻게 아시아 전체의 각성을 불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떻게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움직였는지. 한국은 이 작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했습니다. 정의를 실행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강한 나라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연설이 끝났을 때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5분을 계속 쳤어요. 스탠딩 오베이션. 50개국의 대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한국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톤 박사, 당신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이 작전이 맞는지 틀린지,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볼지. 하지만 당신의 연설을 들으니 우리가 맞은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카카, 당신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단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시아의 약한 자들이 당신의 용기 때문에 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보면서 나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것을 되짚어 봤습니다. 캄보디아 정글의 조명탄, 87명의 여성들의 눈물, 유엔의 박수, 1800명 이상의 구출된 생명,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각성. 나는 마지막으로 내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여전히 21세기 국가의 권력 개념 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국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국가가 무엇인지 한국이 내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보냈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고했지만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시했지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승리하지 않아도 존경받았고 싸우지 않아도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지 않았는데 모든 강국이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이제 믿습니다. 강한 나라란 국민을 위해 칼을 드는 나라가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력이라고. 한국, 코리아.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정의의 실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그것은 21세기의 새로운 리더십의 정의였습니다. 전쟁 없이, 피 없이, 오직 정의로만.